자, 오늘은 바로 전반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라는 게 뭐냐? 전반사라는 건 뭐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빚을 반사해버렸다. 전부 다 반사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반사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렇게 양쪽의 물질의 경계면이 있다고 합시다. 경계면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여기 위에가 빠른 매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래가 느린 매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임의로 어떻게 빛을 이렇게 쐈어요. 쐈더니 이 빛이 어떻게 될 거냐면 경계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경계면에서 얘가 굴절하는 빛도 있겠고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 빛도 있겠고 또 한 반면에 무슨 빛도 있느냐면은 반사되어 나가는 빛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한쪽에서 입사를 시켰지만 이게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이 이렇게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자, 경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약간의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굴절하는 빛이 전혀 없게 만들고 오직 다 뭐만 일어나게 반사만 일어나게 이렇게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반사라고 해요. 그럼 이런 전반사는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반사는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반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반사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그 속도가 느린 쪽의 매질에서 어디로? 속도가 빠른 쪽의 매질로 진행할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빠른 매질,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한번 옆에다 또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경계면이야. 여기가 여기가 경계면인데 자, 밑에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아래가 빠른 매질, 위에가 느린 매질이라고 하고 똑같이 빛을 아래쪽에서 쐈다고 좀 비교하기 좋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빛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 빛은 굴절하는 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면 아이고야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했네. 다시 얘기했네.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굴절을 하는데 느려진 줄로 굴절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돼요. 즉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 입사각의 크긴 이만한데 굴절각이 작죠. 그러면은 요때 얘네들 사이에 요 각도의 비, 그 사인 비가 성립이 되나 굴절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요 입사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 그러면 요 굴절각 또한 어떻게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입사각이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이 굴절각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입사각이 90도가 된다 할지, 90도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갔을 때 느린 매질 쪽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빠른 매질, 느린 매질 가니까 안 되는 거 보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느린 매질, 빠른 매질로 갈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여기에 경계면이 있어. 경계면이 있는데 얘가 느린 매질, 얘가 빠른 매질이라고 한다면 자, 내가 빛을 쏘게 됩니다. 빛을 쏘면은요. 빛을 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느린 줄로 꺾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일 거거든. 그러면 이때 내가 뭘 그려봐? 법선을 그려봅시다.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입사각의 크기보다 굴절각 크기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굴절각 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굴절각도 점점 커질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굴절각의 크기, 이쪽 굴절각 크기가 90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느린 매질 쪽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얘가 느린 쪽으로 꺾게 되니까 아래로 꺾였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어떻게 한다? 입사각 크기를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순간이 생겨? 90도가 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이 경계면을 따라서 빛이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얘의 경계면을 따라 이동한다는 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빠져나가는 빛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존재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보다 지금 현재 보여준 요 각보다 큰 각도, 즉 요 각도보다 큰 각도로 내가 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예 이 경계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반사하는 현상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사각의 크기를 더 크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다? 굴절돼서 나가는 빛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굴절각이 90도를 넘게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뭐 하게 된다? 돌아오는 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전반사예요. 그래서 전반사는 항상 느린 매질, 빠른 매질로 가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때 내가 몇 도의 각도의 입사각을 가져야지만 몇 도의 각도의 입사각을 가져야지만 얘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임계각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임계각보다는 커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은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이 바로 뭐냐면 아까 굴절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요때의 요 입사각을 얘기합니다. 왜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빛이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임계각의 크기만 알면은 요 각보다 큰 각도로 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임계각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 그거는 뭘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스네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네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스네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스네 법칙이 어떻게 되니? 하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잠시 요거만 좀 지우고 요거 좀 빠르게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스네 법칙이 뭐였냐면은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2번 매질의 속도분의 1번 매질의 속도 B 또는 람다 2분의 람다 2, 람다 2분의 람다 1 파장의 B 또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느냐? 사인의 B도 이용할 수 있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또는 절대굴절률을 비슷한 절대굴절을 이용해서 절대굴절을 이용하면 n1분의 n2다. 이렇게 해서 배웠죠. 이게 스네 법칙이었죠.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 바로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뒷부분. 요거 사인 B와 굴절률 관계. 알겠죠?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하게서 얘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건 1번 매질에서 입사해서 2번 매질로 굴절을 할 때의 굴절률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요 우변을 내가 바꾸더라도 좌변이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주면은 전혀 이 B는 어,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순서 좀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1번 매질이 입사고 이쪽이 입사고 2번 매질이 굴절에 들어가는 쪽이니까 입사하는 쪽, 굴절하는 쪽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1번 매질로 할 거냐, 어디를 2번 매질로 할 거냐 그것만 명확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2번 매질을 아래쪽으로 잡았고 1번 매질 위로 잡았어요. 그죠? 했을 때 각각을 어떻게 볼 거냐? 이때 여기에 굴절률을 N1, 여기 굴절률을 N2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의 굴절률의 B는 바로 뭐가 된다? 사인의 B의 B랑 같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요거대로 여기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투 쪽이 아래쪽이죠. 매질 2쪽.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타 C가 들어가겠고, 사인 세타 C. 그 다음에 굴절하는 쪽, 일번 매질이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사인 90도를 대입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되는데, 이때 이 사인 90도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1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임계각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굴절률의 B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임각의 사인 값은.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얘기를 조금 더 가보면은, 자, 이렇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의로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경계면이라고 할게요. 경계면인데 위에가 예를 들어서 공기야. 아래가 뭐야? 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 쪽에서 공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물이 느리고 공기가 빠르니까 이렇게 아래로 꺾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전반사가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바로 물 자체가 느린 매질이고 얘가 느린 매질이고 공기가 빠른 매질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내가 오면 임계각이 얼마인지 내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 2번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고 물의 굴절률, 절대 굴절률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위치에다가 이제 여기 N1에다가 공기의 절대 굴절률 넣으면 되는데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우리가 얼마로 잡냐면은 거의 얼마로 잡아요? 1로 잡아요. 왜냐하면 진공일 때나 얘가 공기중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거 1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임계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물의 절대 굴절률분의 1을 구하면 돼요.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진공이랑 같으니까 거의 1로 봐도 상관이 없다요. 아마 문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출제가 될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사라는 현상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전반사예요. 그래서 전반사에서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본다면 바로 뭐예요? 전반사의 조건이 첫 번째가 전반사 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입사각의 크기는 임계각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래야 된다는 거고 이때 그러면 임계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스네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인 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굴절률을 비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반사라는 현상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의 전반사 써먹겠죠. 그럼 생활 속의 전반사를 우리가 써먹게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광통신에 사용되는 광케이블 또는 이제 뭐 내시경 그다음에 잔망경, 쌍안경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먼저부터 잠깐 설명하냐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시경은 우리 뭐냐면 우리 내장기관을 바라보는 게 내시경이죠. 확인하는 게. 근데 식도라는 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질 않죠. 식도라는 게 이게 일자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좀 꾸불꾸불 할 수가 있잖아. 내장기관이라는 건, 그지? 꾸불꾸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요? 내시경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꾸불꾸불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빛이 여기서 들어오는 빛을 여기서 정보를 받아서 이쪽으로 내보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빛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전반사라는 걸 이용해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망경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냐? 잔망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원리예요. 음, 잔망경은
잔망경은 이제 잠수함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쓰는 게 잔망경인데, 여기서 잔망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프리즘 같은 걸 갖다 놓는데, 프리즘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놔요. 이런 식으로 프리즘을 갖다 놓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프리즘을 이렇게 위치시켜요. 시가 프리즘을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빛이 있겠죠.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있겠죠. 이때 얘가 90도니까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90도니까 굴절하지 않고. 근데 요 끝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전반사가 일어나요.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요 지점에서 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빛이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럼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바깥이 보이겠죠. 자,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잔망경이에요. 그리고 쌍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안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니까 책을 참고로 좀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광 케이블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 자, 광통신 쓰이는 이 광 케이블 자체가 전반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광 케이블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보게 되면은 그 광 케이블의 구조는 이 겉에 있는 피복이나 이런 건 생략을 하고요. 바로 뭐냐면 안쪽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은 바로 뭐냐면 가장 안쪽에 코어라는 게 있고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클레딩이에요. 클레딩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빛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보게 되면 이쪽에서 빛이 쏘게 되면은 빛이 와가지고 요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을 와서 요 경계면 다시 전반사, 경계면 전반사 이렇게 하면서 경계면은 계속 전반사 하면서 끊임없이 빛이 소실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광케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광케이블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럼 광케이블이 이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서 전반사가 되는 거냐? 바로 어디서 어디로 진행할 때? 바로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지나가는 요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의 속력은 누가 빠르다? 빛의 속력은 코어가 느리고 클레딩이 빨라야 돼요. 왜냐? 얘가 느린 매질이고 얘가 빠른 매질이어야지. 그치? 그래야지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절대 굴절률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느린 매질이니까 코어 쪽이 느린 매질이니까 코어가 크고 클레딩이 빠른 매질 쪽이니까 절대굴이 작겠죠. 요 앞에서 했죠. 절대굴절은 느릴수록 크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요렇게 조건이 만족이 되면서 요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빛이 소실이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게 광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가지고 통신하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굉장히 빠르게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서 잠깐만 이쪽에서 요 잔망경은 지우고요. 잔망경은 지우고 여기다가 광통신, 즉 광케이블의 장단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 광통신의 장점은 뭐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할 건데,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는 거냐면은, 일단은 뭐, 빠르게, 전달 속도가 빠르죠. 빛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은, 얘가 바로 도청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중간에 정보를 빼내는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자,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얘가 빛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빛에 전달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도청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여기를 중간에 내가 어떻게 케이블에 손상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빛이 빠져나왔어. 빠져나오는 순간 전달되는 빛이 이쪽으로 가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가 있냐 그러면 단점.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중간에 케이블이 손상됐어요.
케이블이 손상됐어. 손상 시 어떻게 일부 그냥 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케이블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케이블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뭐 광 케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간에 뚝 하고 끊어졌어. 그러면 이 끊어진 부분에다가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본드로 붙였다고 할까요? 본드 칠했어요. 본드 칠했어. 그래서 붙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빛이 전반사 하면서 띵띵띵띵띵 하고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굴절률이 달라져 버리니까 얘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그냥 돌아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케이블로서 전달이 잘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그냥 완전히 다시 그 케이블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음, 하지만 요즘엔 진짜 많이 쓰는 게 광 케이블이죠. 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전반사라는 걸 이용하는 건 이런 광 케이블이 있다는 거, 광통신에 쓰이는 이게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바로 전자기파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전자기파는 어떻게 얘기가 정리가 됩니까?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전반사란다. 전자기파는 어떤 특징을 갖는 거냐면요. 전자기파는 전기장이 진동을 한대요. 전기장이 진동을 하게 돼요. 전기장이라는 게. 전기장이 진동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기장이 진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장이 또 진동을 하게 되자. 자기장이 진동을 하면 그거에서 전기장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렇게 뭐가 가능하냐? 상호 유도가 가능합니다. 상호 유도가 가능해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기장이 전기장을 이렇게 상호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파동이에요. 이 전자기파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는 어떤 특징 같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을 거예요. 바로 뭐냐? 매질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죠.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진동이 가능한 게 어떤 원리에서 되는 건지 이제 설명해 보면은 자, 어떤 원리에서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먼저 전기장이 진동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장이 진동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앙페르 법칙이에요. 앙페르 법칙이고 그다음에 자기장이 진동하면은 전기장이 진동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 이걸로 설명하는 건 이건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인데 각각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얘기 좀 옆으로 빼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배웠어요. 자, 앙페르 법칙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뭐가 생긴다? 바로 자기장이 형성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에요. 자, 이게 앙페르 법칙인데,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거에 대한 개념 좀 잡도록 합시다.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냐? 도선에게 보게 되면은, 도선에서 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 전자가 그냥 평상시에는 뭐 이동을 한다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한다고 그냥 생각합시다. 이동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쪽에다가 무슨 극을,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한대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힘을 받으니까 이동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정리를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힘을 받아서 이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플러스 그거 연결해 주는 순간 여기에 어떻게 플러스 극에 연결된 부분이 플러스로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다시 오시면 안 되는데.
잠깐 수정 좀 하고 합시다. 잠깐만요. 자,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쪽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는 순간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요 도선의 요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플러스로 대전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 힘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요 안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바로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럼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즉, 전류가 흐르는 거는 뭐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뭐다? 바로 도선 내에 뭐가 형성된 거다? 전기장이 형성이 된 것이다. 그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전기장 세기가 세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고 그러면 자기장 세기도 세지겠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선 내에서 이 전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자기장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도록,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요. 여기를 좀 쓴 것만 좀 지웁시다. 자, 그러면은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패러데이 법칙이 뭔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됩니까?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좋다 싫다 변화가 되는 게 싫다. 그래서 어떻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야.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아까 뭐라 했어?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전기장도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장에서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들은 서로 간의 상호 유도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서로 간의 상호 유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상호 유도하면서 진동하면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건 스스로 진동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매질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이쪽이래요. 알겠죠?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기장이 바뀌면 요거에 따라서 모두 바로 자기장도 커졌다, 작아졌다.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즉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바뀌는 거고 자기장이 바뀌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또 유도가 되고 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면은 또 전기장의 유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유도, 상호유도, 상호유도 이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전자기파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진동을 할 건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몇 도를 이루면서 있느냐? 바로 90도예요. 90도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상호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빛이 진행하는 방향을 봤더니,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방향, 이렇게 진행하죠. 자, 이 진행 방향이 어떻게요? 얘네들의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에 대해서 90도를 이루고 있죠. 자, 이게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빛은 뭐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빛은 뭐다? 바로 횡파에 속합니다. 알겠죠? 횡파에 속해요. 그래서 횡파에 속한다는 사실도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좋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에서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뭐예요? 전자기파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자기파 이제 스펙트럼인데, 전자기파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로 파장 또는 진동수별로 쭉 나열해 봤을 때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나열이 되고 누가 크고 작고가 표시되는데,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자, 가시광선에서 만약에 왼쪽이 빨간색, 오른쪽이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실 거죠, 그죠? 태양빛을 많이 오죠. 그래서 살을 태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소독 같은 거, 살균 소독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X선이 있어요. 자외선보다 바깥쪽에 있는 게 X선인데 이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뼈사진, 뼈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X선이죠.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감마선은 X선보다 더 투과력이 좋아요. 더 투과력이 좋다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나 다리 같은 거, 이런 건축물, 또는 뭐 토목 건축물이죠. 토목 건축물 이런 것들 비파기 검사 이런 데 사용되는 게 감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로 같은 거에서 나오는 열 같은 게 적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적외선부터 바깥쪽에는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그런 파동이라고 해요. 전자기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그 바깥쪽에 있는 게 전파인데 이거는 핸드폰 통신이나 TV 방송,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이런 데 쓰이는 전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뭐냐면은 파장과 진동수가 달라요. 달라지는 순서예요. 자, 뭐냐면은 파장은 바로 전파 쪽, 이쪽이 가장 크고요. 반대로 일로 쭉 갈수록, 반대로 쭉 갈수록 어떻게 해요? 파장은 작아집니다. 알겠죠? 반면에 진동수는 반대예요. 전파 쪽이 작고요. 전파 쪽이 작고 어느 쪽? 감마선 쪽이 진동수는 가장 커요. 일과수로 커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전자기파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빛의 속력, 즉 광속은 어떻게 된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광속이 어떻게요? 얘네 종류에 관계없이 이 종류에 관계없이 이 광속은 다 어떻게 진공을 통과할 땐 다 같아야 돼요. 즉 일정이 됩니다. 알겠죠? 즉 전파나 마이크로파나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감마선, 뭐 X선 다 모두 다 어떻게 한다? 아, 얘들의 광속은 진공상에서 다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자,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마다 뭐가 다르다? 지금 보니까 뭐가 달라? 파장이 달라. 진동수가 달라. 그러니까 파장이 크면 클수록 진동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곱해서 똑같은 값,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참고 삼아서도 꼭 알아두면 좋은데, 바로 뭐냐면 빛 에너지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를 구해줘요. 자,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는 이제 배우게 되는 광전 효과에서도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요식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요거로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동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나. 그럼 진동수가 작은 쪽이 작겠죠. 진동수가 큰 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빛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있냐면은 빛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진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요 진동수를 내가 어떻게 뭘 이용해서 바로 뭐냐면 여기서 광속 구하는 공식 있죠, 위에서 한 거. 요걸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진동수는 파장분의 광속이 되죠. 자, 요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이용하기도 하니까 요렇게 이게 뭐야 공식을 서로 상호 바꿔주는 이런 관계식도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빛에너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마무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내용적인 거예요. 간단한 내용적인 거니까 그냥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 바로 전자기파라는 게 어떤 거냐? 아, 얘는 매질이 필요 없다는데 왜 필요가 없는 거냐? 아이고, 이거. 매질이 필요 없다는데 왜 필요가 없는 거냐? 바로 보다 스스로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상호 유도가 가능하다.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 법칙 설명 가능한데 서로 상호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질은 꼭 필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얘들은 스스로 전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전자기 스펙트럼에 의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전자기 바다. 그래서 이것들은 파장이 얼로 갈수록 커지고 작아지고 진동수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면 여기는 뭐 문제도 뭐 어렵게 안 나오고 내용도 쉬운 편이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뭐 각각의 뭐 전파나 발그룹파, 적외선, 그다음에 얘들의 특징 같은 게 이제 교재에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숙지해 놓으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